네, 안녕하세요. 방문가 임용에서 한국사와 동양사를 담당하고 있는 구영모라고 합니다. 어제는 이제 김태규 선생님께서 역사 교훈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그다음에 기본적인 내용들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이제 저와 함께 한국사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들 같이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국사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수업과 과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건데, 자, 먼저 한국사 과목은요, 매년 20점에서 24점, 그러니까 저희 전공 역사 과목이 총 80점 만점인데, 한국사 같은 경우는 22점에서 26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출제가 되는 과목입니다. 즉, 역사 교훈과 동등하게 약 30%의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배점은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전년도 2021학년도 시험에서는 7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총 22점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별로 쭉 보게 되면은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2점 혹은 4점짜리 문항이 한 문제씩 전반적으로 골고루 배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보통 22점이나 24점 만점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합격하시는 분들의 평균 점수는 약 14점에서 18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저희 전공 역사 과목이 전공만 기준으로 봤을 때 80점 만점에서 매년 보통 평균적으로 48점을 받으면 합격을 하는 과목입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시험이 조금 더 어려워서 40점 정도, 반타작 정도만 했어도 합격을 하는 과목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 전년도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그 전보다는 조금 쉬워가지고 한 50점 정도 받으면 합격하는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매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 80점 만점에 48점을 받는 과목이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약 14점에서 18점을 받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는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조금 나올 법한 주제들이 많이 좀 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나오는 경향들이 있고,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서도, 일제강점기 한문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본사와 연계가 조금 어려운 문제였지만, 그 외의 문항들은 나올 만한 게 나왔다? 그런 식의 조금 반응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월 기본 이론반을 토대로 해서는 저희가 최소한 한국사 24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약 10점 정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심화 이론반이라든지 혹은 7, 8월, 9, 10월 문제풀이반을 통해서 약 이제 10점에서 20점까지 올리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들 말씀하시는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과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1, 2월 기본 이론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압축적인 시간 동안 전반적인 내용을 쭉 끝내는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1, 2월 기본 이론반 수업의 목표는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위한 한국사 2022학년도 대비 교재를 모두 다 사셨을 텐데 그 교재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재에 이정법이 어디에 있어요? 라고 한다면 지금 교재를 처음 구입하신 분들은 이정법이 뭐야? 그게 어디 있을까? 라고 헤매시겠지만 이 수업을 쭉 듣고 나면은 이정법은 어디에 있는지, 태조왕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흐름 정도는 쉽게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교재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여러분이 틈틈이 개론서를 읽어 나가시면서 교재에 보충해 나가시면은 교재의 내용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고 최소한 올해 시험에서 16점 이상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저희가 기출문제를 직접 1, 2월 기본반에 보진 않는데 대략적으로 이 주제가 몇 년도에 출제가 되었다라든지 혹은 이번 개편된 2018 교육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쭉 안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진도와 함께 교과서를 계속해서 읽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조 자료들을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개편된 교육과정 올해부터 혹은 작년부터 쓰이고 학교 현장에서 쓰고 있는 역사 교과서와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끔 만드는 겁니다. 왜 교과서를 봐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요.
임용고시 과목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임용 전공 과목의 출제 범위는 교육과정에 준한다라고만 짤막하게 나와 있어요. 즉 우리는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을 토대로 쭉 봐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꼭 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강의 계획표는 제가 카페에도 올려두었는데요. 잠깐만 간략하게 보면은 매주 한 개의 대단원씩 나간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즉 제일 앞에 있는 문명의 형성과 여러 나라의 성장 파트는 조금 비중이 적기 때문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라던가 혹은 여러 가지 복습 방법 및 복습 노트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한 개의 단원씩 나가게 되는데 간혹 조금 한 주에 단항하기 조금 부담되는 단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2주에 나눠서 하고 싶은데 저희가 한국사 과목을 8주 혹은 9주 내에 끝내기 위해서는 고려를 한 주 만에 나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때는 조금 더 수업을 평상시보다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더 진행을 해가지고 해당 과목들의 진도를 쭉쭉쭉 빼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안내해드린 자료에도 있고 혹은 뭐 카페에도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사 공부 계획법에 대한 대략적인 안내를 드리면요. 저희 수업을 듣고 교재 내용을 처음부터 배운 내용까지 쭉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이번에 학교 현장에 새롭게 보급된 중학교 역사 2 교과서와 그다음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한 종씩 정해가지고 진도에 맞춰서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교과서를 구하지 못하는 분들 혹은 교과서의 내용을 읽어보고 교과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매 커리큘럼마다 교과서 복습 노트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형성평가 문제가 약 10문항 정도가 제공이 되고요. 그 앞에 교과서 빈칸 문항과 답들이 제공이 되는데 그것들을 한번 쭉 풀어보시면은 교과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쭉 한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는 지학사 역사 2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지학사 교과서를 토대로 한 빈칸 문제가 제공이 되니까 한번 꼭 풀어보시고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월부터 6월까지는 비상과 동화, 7월과 8월에서는 미래인과 천재, 그리고 9월, 10월에는 금성과 리베르, 그리고 11월에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이번에 만들진 않았지만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만 새롭게 출판을 한 시마스와 헤네메주 교과서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근현대사 최종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개념들, 사료들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뭐 이후 수업을 듣든 안 듣든 간에 나름대로 교과서의 내용들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시험에서는 한문 사료 문항이 매년 한두 문항씩 출제가 돼요. 최근 3년 동안에는 꼭 2문항씩이 출제가 되었고 한국사와 동양사가 각각 한 문항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점에서 약 8점 가량의 한문 사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자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세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한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시중에 출간된 여러 한자책 아무거나 하나 구입을 하셔서 보셔도 좋고요. 나는 딱히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박원길 선생님께서 쓰신 한자 암기 박사라고 하는 책, 시대고시 기획에서 나온 책을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랑 어떤 관계도 없는데 제가 시중에 나온 책들을 쭉 봤을 때 가장 가독성이라던가 체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자 암기 박사 1권 하나 사셔가지고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문 사료 문제는 매년 기출 주제가 조금 반복이 될 때가 많아요. 즉 전년도에 나왔던 구품 중정이라던가 혹은 최후와 해심의
최후와 해심이라던가 이런 문항들은 과거 기출되었던 사료가 한문으로 나왔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올 만한 사료들을 다시 한번 한문 사료로 접해보고 연습해보고 풀어볼 수 있는 교재를 제가 3월 초에 내려고 지금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부터는 조금 나올 만한 주제들을 다시 한번 한문 사료로 확인하는 선생님을 위한 한문 사료 노트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이외에도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개론서에 대해서 대략적인 안내를 하면요. 먼저 과거에는 이 책만 보면은 역사 임용이 끝난다라고 일컬어질 만큼 유명했던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사 통론이라고 하는 변태섭 선생님께서 쓰신 책인데 이게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유의미했어요. 그런데 이 책이 더 이상 내용이 개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금 따라가지는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하는 설명들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그래도 꼭 읽어보면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꼭 너무 막 이 책을 달달달 읽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초수생 분들은 이 책을 한두 번쯤은 보아도 좋고 혹은 좀 좀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보신 분들도 마지막 정리용이라던가 문제풀이 기간에 보시는 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한국사 통론을 꼭 봐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0년대 중반까지는 이 한국사 통론이 학계 흐름을 굉장히 잘 따라갔는데 그 이후의 내용은 조금 책이 개정이 잘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조금 그런 면들이 있어서 저는 이 책을 막 엄청 추천해드리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영우 선생님께서 쓰신 다시 찾는 우리 역사라고 하는 책은 근래에도 개정은 됐어요. 근래에도 개정은 되고 또 7급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책이긴 한데 저도 한국사 통론도 굉장히 좋아하고 다시 찾는 우리 역사 좋아하긴 하지만 다시 찾는 우리 역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자분의 개인적인 사관들이 조금 강하게 드러난 바가 있어서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너무 막 임용시험을 위해서 이 책을 달달달 보는 거는 저는 조금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다시 찾는 우리 역사는 조금 임용시험을 재수 3수쯤 하신 분들은 이런 책도 봐도 좋다라고 하지만 초수생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권하는 책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역사적 사실들은 들어있지만 저자의 사관이 조금 방대하게 투영이 되어 있고 우리 시험엔 조금 나오지 않을 법한 사실들까지 조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책을 너무 보진 마라. 그러니까 이 두 책은 굉장히 좋은 개론이라면 불명하지만 너무 임용시험을 위해서 목을 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 한국사 특강과 한국사 길잡이 같은 경우에서는 둘 다 2008년 무렵에 나온 책입니다. 2008년 무렵에 학계의 연구자들이 쭉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사 통론에 비해서 최신의 학계 연구 흐름들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2008년에 나왔기 때문에 저 책이 나온 지 13년의 시간이 흘러가지고 조금은 이제는 교육과정과 내용과도 조금 달라지는 모습들이 조금씩은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두 책이 그래도 한 권, 두 권으로 이렇게 정리된 책들 중에서는 가장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책은 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 내용을 쭉 정리를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나중에 3월부터 6월까지는 특강과 길잡이, 한국사 길잡이라고 하는 책들을 같이 보시기를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난 뿌리 깊은 한국사, 세미 깊은 이야기라고 해서 가람기획에서 총 7권짜리 책으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개정판들이 다 2010년대에 나왔기 때문에 최신의 연구 성과들을 가장 잘 집약한 통시대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권과 2권은 조금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제가 이분들에게 악연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1권과 2권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 저자분 개인 사관이 조금 강하게 드러난 느낌이 있어서 저는 1권과 이거는 조금 안 읽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3권과 7권은 시간이 있으면 읽어도 좋다. 다만 우리가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역사경론, 교육학까지 5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이런 다른 기본적인 책들의 내용이 완전히 숙지가 되지 않은 분들은 이 책을 조금 읽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아직은 안 봐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편이고 혹은 이 책의 내용을 꼭 보고 싶다면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조금 약한 부분들을 찾아 읽으면 좋다라고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뿌셈 같은 경우에는 읽어도 좋다. 다만 시간적 여유를 고려를 해서 한두 권 정도 발췌하면 좋다. 3권부터 7권까지를 주로 읽어달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푸른 역사에서 뭐 한국고대사, 고려시대사, 조선시대사 이런 식으로 각 시대별로 2권씩 펴낸 10권짜리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2010년대 중반 무렵에 나왔기 때문에 최근의 연구 성과를 굉장히 잘 정리한 책이고 교육과정의 내용과도 굉장히 일치하는 책인데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책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이 시간적 여유만 있다면은 꼭 보십사라고 권해드리긴 하는데 10권짜리 책이에요. 우리가 한국사에 10권 이상의 책을 보면은 동양사, 서양사, 역사교육론 다 합치면 정말 100권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책을 저는 굳이는 안 봐도 좋다라고 생각해요. 교재 내용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뿌생과 마찬가지로 시간적 여유가 되실 때 약한 부분들, 궁금한 내용들만 찾아서 발췌독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 교재와 교과서를 토대로 해서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을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의 의미를 제가 강의 시간에 풀어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정리하시면 최소한 14점, 16점을 확보를 하실 거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을 쭉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사 통론 정말 잘 쓰여진 책이지만 개정된 지 조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가볍게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구나 한두 번 정도 보면 좋고 안 봐도 좋다라고 하는 책 달 찾는 우력사 마찬가지다. 굉장히 잘 쓰여진 책이지만 저자의 사관이 조금 강하게 투영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교육과정에서는 부정하는 기자도선의 실체를 인정한다던가 이런 좀 학계나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강조한 내용들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조금 감안해서 보시라. 그리고 이 두 책은 꼭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두 책도 읽으면 정말 좋지만 시간적 여유를 고려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언택트로 전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독서실 가기도 어렵고 도서관 가기도 조금 어려워서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 관리를 위해서 저희 카카오톡 아이디 김구 히스토리 계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상관없어요. 제가 저걸 알람을 켜놓은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학습 내용들 이런 것들 주기적으로 검사받고 싶으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이 필요한 부분들은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쭉 잘 하시고 3월 14일까지 저희 기본 이론반을 다 완강하시고 또 틈틈이 학습 현황도 이런 것들을 카톡으로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3, 4월 심화반 수강 할인권이라던가 혹은 치킨 기프티콘을 증정하라고 지금 카페에다가 공지를 올려놨거든요. 참고하셔가지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1강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1강 바로 들어가면요. 네, 제가 아까 페이지를 넘겨놓고 했는데요. 자, 먼저 교재 1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0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단원 열기라고 되어 있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핵심 요소와 성취 기준에 대해서 쭉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용시험은 교육과정에 입각해서 출제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과서 저자들이 꼭 참고해야 될 이런 핵심 요소와 성취 기준을 보고 공부를 하시면은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이번에 개편돼서 학교 현장에 보급된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보시게 되면은 역사 2 교과서에서 한국사의 내용을 다뤄요. 그리고 그 한국사의 내용에서는 구석기와 신석기 문화, 그리고 고조선의 건국과 변화, 여러 나라의 성장과 정치와 사회 이런 식으로 쭉 다루고 있어요. 즉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전근대사를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는 반면에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는 고대 국가의 지배 체제라고 해서 제가회 이것을 여러 나라의 성장 파트까지 쭉 다루고 있습니다. 쭉 다루고 있고 여기다가 뭐 굳이 하나 추가하자면은 천신신앙까지도 여기에 포함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이 단원에 포함을 시켰는데 굳이 하나 더 쓰자면은 천신신앙까지 여기 여러 나라의 성장 파트에서 다루라라고 하는 파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즉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구나. 특히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전근대사를 한 개의 대단으로 굉장히 축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국가의 지배 체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구나. 즉 고대 국가가 고조선부터 부여, 고구려, 사만 이런 나라들이 각각의 정치 체제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꼭 봐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내용들 여러분 꼭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명의 형성과 시대 구분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면요. 먼저 시대 구분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라고 하는 것으로 두 가지로 간략적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선사의 선은 역사 이전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기록으로서 남아있는 시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기록으로서 남아있지 않은 시대라고 하는 이 선사시대는 대략적으로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즉 석기 시대를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자 등으로 기록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청동기 시대부터를 역사시대다라고 보시면 대략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의 유무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문자의 유무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위의 부분은 시대가 또 네 가지 시대로 나와 있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거는 뭘로 구분을 한 겁니까? 맞아요. 바로 도구로 구분을 한 것이죠. 문자의 유무로 첫 번째 시대 구분을 했다면은 두 번째는 도구의 발달 과정으로 시대 구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크게 보면 여기는 석기, 돌멩이를 주로 쓴 시대고 여기는 금속을 주로 쓴 시대가 여기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앞 시대라고 한다면은 세기, 1세기, 2세기 이런 식으로 세기로 구분을 할 수 있기도 하고, 혹은 왕조가 성립된 다음부터는 왕조로 구분을 할 수 있기도 하겠죠. 고조선이라던가 부여라던가 이런 식의 왕조로 구분을 할 수도 있는데, 세기는 여러분들 간혹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BC와 AD가 있잖아요. 차이가 뭡니까? 기준이 뭐예요? 맞아. 예수의 탄생이라고 짐작되는 그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비폴 크리스트, 아노 도미나이 이런 식으로 구분을 쭉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1세기, 2세기라고 하는 것 대략적으로 아시죠? 즉 기원 후 1년은 1세기다. 이런 것들은 대략적으로 아실 거고, 간혹 이것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 기원전 108년은 기원전 몇 세기입니까? 기원전 2세기예요. 2세기고 기원전 108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2세기 초입니까? 아니면 기원전 2세기 말입니까? 네, 2세기 말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무조건 세기가 시작되는 시기는 초, 세기가 끝나는 시기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혹자에 따라서는 분류사라고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도 해서 과거 7차 국사 교과서가 굉장히 분류사 체계로 되어 있었는데, 저도 교재를 수험서를 쓸 때 각 왕조별로 그리고 분류사 체계로 하는 것이 흐름을 아는데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왕조와 분류사를 기준으로 교재를 쭉 썼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내용인 구석기 시대부터 보도록 할게요. 구석기 시대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네, 내용이 많은데 여기는 시험에 사실은 그렇게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데 과거 2010학년도 객관식 시절에 저희 임용시험이 서답형이었다가 객관식이었다가 다시 서답형으로 왔는데, 과거 2010년대
2010년대 초반부에 객관식으로 시험이 치러질 때 신석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역사교훈과 연계한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교과서적 내용 지식을 알고 또 역사교훈의 내용을 알면은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구석기와 신석기도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내용들 위주로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혹 한국사 통론이라던가 이런 책에 구석기 유적지에 대한 설명 굉장히 상세한 것까지 달달달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흐름들, 그리고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 위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면요. 구석기 시대에는 뗀석기, 불, 언어 등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즉 우리가 인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 그들이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두 팔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면서 이 두 팔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만들어내고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돌멩이를 탁 부딪혀가지고 돌멩이를 약간 깨가지고 쓰는 옛날 한자로는 타제석기라고 했는데 뗀석기라고 한 걸 쓰면서 돌멩이를 조금 깨가지고 뾰족하게 들고 다니면서 쓰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불이라던가 언어 등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뗀석기라고 하는 것은요. 돌멩이를 뾰족하게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전보다 사냥이라던가 채집, 수렵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원활해지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즉 식량 획득이 이전보다 용이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음식을 익혀 먹잖아요. 왜 익혀 먹어요? 맞아, 여러 가지 기생충이라던가 이런 것도 보호하기 위해서고 또 안전하게 음식을 먹으면서 충분한 영양 상태를 섭취하기 위해서 불이라고 하는 것을 쓰잖아요. 즉 이전에 불을 쓰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 못했던 음식들도 이제는 가열해서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영양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을 하게 되고 또 언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면서 우리가 인류가 이제 무리를 짓고 번성할 수 있게 되는 기초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석기 시대는 우리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보더라도 시기를 세 시기로 구분을 해서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도 전기, 중기, 후기로 우리가 꼭 같이 봐야 되는데 전기, 중기, 후기는 오로지 도구의 사용법을 가지고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 도구를 기준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전기는요. 이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굉장히 여러 용도로 쓰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유물로는 주먹도끼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주먹도끼 하나로 채집도 하고 사냥도 하고 뭐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기에 가게 되면은 각각의 용도별로 이제는 하나씩 딱딱딱 지정이 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글개와 밀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약간 조리도구 같은 것들인데 이런 식으로 용도가 정해지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후기에 들어서는 그런 기능들이 좀 더 세분화되어서 도구가 훨씬 더 정교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구석기 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석기 후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구석기 후기에 가게 되면은 주변 지역과 교류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즉 흑요석 같은 것들이 구석기 후기부터 사용되고 교류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흑요석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구석기 후기에서 신석기 시대로 가기 전에 이 시기를 중석기라고 해요. 물론 한반도에서 중석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은 있는데 그래도 요새는 점점 중석기 시대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유물 유적들이 출토가 되어 있어서 중석기 시대를 그래도 많은 학자분들이 언급을 하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중석기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석기 시대라고 하는 것이 약 70만 년 전부터 만 년 전까지 즉 인류 역사의 대부분이 구석기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 구석기 시대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교차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후가
급격하게 변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이제 자연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해안선이 변화하고 뭐 동물들이 뭐 큰 동물들은 막 위쪽으로 이동하고 작고 날렵한 동물들이 주로 이제 한반도에 거주하게 되면서 그에 맞춰서 여러 가지 도구라던가 사람들의 환경들이 변화하는 시기를 중석기 시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석기 시대라고 하는 것은 후빙기가 종료가 되면서 당연히 자연 환경이 변화가 되게 되고 그 변화된 자연 환경에 맞춰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즉 이전에는 내가 매머드를 사냥하기 위해선 이런 돌멩이 대충 던지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매머드가 사라지게 되고 작은 토끼들만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작은 토끼들을 이거를 던진다라고 해서 절대로 맞출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화살촉 같은 것들이 집중적으로 만들어지는 시기가 바로 중석기 시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석기 시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시기 경제는 아직 농경이 시작되기 전이다 보니까 수렵과 채집, 즉 사냥이라던가 채집에 의존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사냥하고 다 같이 평등하게 나눠 먹는 시대다라는 점에서 평등사회, 공동체 사회생활을 했다라고 여겨집니다. 약 25명 정도가 무리를 짓고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워낙 빙하기, 간빙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극심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특정 거주지에 정착 생활을 하잖아요. 이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살 수 있는 동굴이라던가 막 지은 집, 막집 같은 데서 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유적지가 쭉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유적지만 보면요. 상원 검은모루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즉 구석기가 우리가 70만 년 전에 시작되었다라고 한반도에 70만 년 전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70만 년 전을 비정할 수 있는 유적지가 바로 상원 검은모루 동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공주 석장리 유적은요. 제가 뭐 구석기 후기 평지지터가 발견되었다 이런 것만 썼는데 사실은 구석기 전기부터 후기까지 여러 가지 유물 유적들이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유적은 공주 석장리 유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부터 후기까지 다 등장하는데 후기에 보면은 이제 조금 변화된 흔적들이 조금씩 나타난다라고 한 측면에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연천 전곡리 유적입니다. 여기다가는 별표를 하나 치는데 구석기 전기 유적이고 모든 역사 교과서를 보더라도 연천 전곡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꼭 합니다. 왜 별도의 설명을 하냐면요. 이 하버드 대학교에 모비우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설을 하나 발표를 하셨어요. 어떤 설이었냐면은 야 봐봐. 서쪽 일대와 전 세계를 봤을 때 인도부터 유럽까지의 서쪽 일대와 그 다음에 동쪽 일대가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해서 서쪽 일대 인도부터 인도까지는 주먹도끼라고 해서 이렇게 양 갈래에서 힘을 가해서 양날을 쓸 수 있게 하는 주먹도끼라고 하는 걸 썼는데 저기 동남아시아부터 동북아시아는 너희는 약간 우리보다 수준이 딸려가지고 양면이 아니라 한 면에서만 힘을 가한 외날도끼로 너희는 외날집게로 너희가 썼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우리보다 구석기 시대보다 조금 수준이 낮았던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학설을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분하게도 출토되는 유물들이 다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상하지만 그걸 딱히 반박할 것이 없었는데 우리나라 연천 전곡리에서 이런 주먹도끼가 등장을 해서 양면에서 힘을 가한 이 도끼가 발견이 됨으로써 모비우스 교수님의 이 학설을 다
반박하게 되는 중요한 자료가 여기서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천 전공리는 꼭 기억을 하시고 모비우스 이론을 반박하였다. 양면에서 힘을 주었던 이런 주먹도끼가 발견됨으로써 모비우스 이론을 반박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꼭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신석기 시대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신석기 시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석기 시대는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2010학년도에 역사 교육론과 연계가 되어주고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2010학년도 14번 문항에 보시면은 역사 교육론과 연계가 되어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구석기, 신석기를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막 유물유적까지 다 외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다 외우진 마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를 쭉 보면요. 간석기라고 하는 거 썼대요. 즉 돌을 갈아서 쓰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돌 시리즈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신석기 시대의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토기라고 하는 것이 제작을 했다는 겁니다. 토기라고 하는 것은요, 왜 중요하냐면 용도가 뭡니까? 음식을 조리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저장하는 데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이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토기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토기라고 하는 것은 무겁고 이동할 때도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기라고 하는 것은 정착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름 민무늬 토기와 덧무늬 토기를 만들다가 약 기원전 5000년부터 4000년 사이에는 빗살 무늬 토기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시작을 했대요. 즉 우리가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 무늬 토기인데, 이것은 신석기 시대의 시작부터 등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 따라서는 기원전 5000년부터 등장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4000년부터 등장하기도 했다라고 하고, 혹은 책에 따라서는 융합해가지고 4500년에 등장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신석기 시대가 조금 흐른 다음에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신석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요, 농경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농경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서 조라던가 기장이라던가 피, 수수 등을 경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신석기 시대 후반 무렵에 가면은, 신석기 시대 후반에 가게 되면은 벼농사를 조금 벼농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벼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청동기 시대인데, 요 근래 중학교 역사 2 교과서를 보면은 신석기 시대 후반에 벼농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차이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이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농경을 시작했습니다만 수렵과 채집은 여전히 병존하는 사회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 농사는요 굉장히 좀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건데, 사실은 저 주변에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은 그 동물을 순간적으로 사냥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농경이 시작된 이유는 대규모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농경이 필수적으로 보조가 되어야 돼요. 즉 사냥만에서는 우리가 대규모 인구가 정착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경이 시작된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시기는 아직까지 수렵과 채집이 병존되는 사회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구석기 시대에도 교류가 일어났습니다만 신석기 시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교류 같은 것들은 활발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요석 같은 것들은 일본과도 교류를 하는 흔적들이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흑요석은 일본과도 교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재미없이 너무 설명을 하나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제가 농담도 원래 좋아하는 분인데 이 빈 공간에서 누구와 농담을 하겠습니까? 옆에 컴퓨터와 농담을 할 수도 없고, 조금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정착 생활을 할 때
움집에 동그라미를 하나 쳐둡시다. 움집. 움집은 왜 중요할까? 움집. 이 움집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지하에 땅을 파주고 만든 집이다라고 보시면 돼. 오늘날로 치면 약간 반지하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땅을 파주고 열을 보존하기 위해서 땅을 판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지붕을 묶은 집을 움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기는 아직까지 우리가 빙하기에 혹독한 그런 기억들이 남아있고 의류가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열을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에 이렇게 화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열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농경이 시작되고 토기를 만들다 보니까 저장 구덩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화덕은 중앙에 있지만 저장 구덩은 화덕 주변이라던가 화덕 옆이라던가 혹은 출입문 부근에 저장 구덩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덕은 중앙에, 저장 구덩은 화덕 옆이나 출입문 부근에 저장 구덩을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혈연의 바탕을 두어서 씨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즉 구석기 시대에는 동굴 속에서 같이 자다가 야밤에 그냥 뭔가 몸이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해가지고 무언가 애가 태어나면은 이 애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 같이 사냥하고 다 같이 나눠 먹으면 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이제 무리를 지어서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혼인을 할 때는 우리 씨족이 아닌 이들과 혼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족외혼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 족외혼을 토대로 해서 조금 형성되기 시작하는 무리가 이제는 부족으로 변모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CC가 되었다, 다른 과 분들과 연애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은 역사 교육과 분이 화학 교육과 분과 연애하는 친구들이 등장하게 되면은 우리가 화학 교육과 다니는 친구들을 많이 알게 되는 것처럼, 이런 조계혼을 토대로 해서 약간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그를 토대로 해서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조금만 5분만 더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신석기 시대는요, 원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원시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애니미즘은 모든 대상에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정령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모든 자연물들을 숭배하고 여러 자연물들을 숭배하는 것들인데, 대표적으로 뭐를 숭배할까? 여러 자연물을 숭배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뭐를 숭배한다? 자연물 숭배라고 지금 썼어요. 뭐를 숭배한다? 바로 태양 같은 것들을 숭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농경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 농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숭배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애니미즘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있죠. 무당, 점치시는 분들, 이런 것들 다 샤머니즘이라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운세 같은 것들을 점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군이라던가 천군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일종의 샤머니즘과 관련된 칭호다라고 하는 것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토테미즘은 동물이라던가 식물이라던가 이런 것들 중에 우리 부족의 상징으로 삼을 만한 것들과 숭배하는 것을 토테미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곰부족, 호랑이 부족, 이런 것들 다 토테미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영혼과 조상을 숭배하거나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의 유물 유적과 관련해서 꼭 알아둬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제주 한경 고산리 유적입니다. 제주 한경 고산리 유적인데, 이거 별표 하나. 제주 한경 고산리 유적인데, 이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2008년 무렵에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날 신석기 시대를 기원전 8,000년 전, 즉 약 1만 년 전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8,000년 전이 비정이 되는 유적이 바로 이 제주 한경 고산리 유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 이전에 쓰여진 책들은 신석시대가
기원전 6천년 전에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주 한경고산리가 발견된 2008년도 이후의 한국사 책들은 신석기 시대는 기원전 8천년경에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사 통론 같은 책들은 조금 신석기 시대 연대 비정이 조금 교과서와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간혹 책에 따라서는 이것이 제주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 본토의 신석기 시대 연대 비정과 제주도를 간혹 구분해서 서술을 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보통은 그냥 이것도 그냥 같이 해서 기원전 8천년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양 오산리라든가 서울 암사동은 여러 가지 집터 유적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제주 환경 고산리 유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1교시 마지막에 설명할 것은 암각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암각화라고 하는 것은요. 울진이라던가 울산이라던가 이런 데 보면은 암각화 같은 것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어서 저도 대학교 시절 여기 답사 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절벽 같은데 이런 식의 막 동식물들이 쫙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암각화라고 해요. 암각화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교과서의 탐구활동 자료로 많이 있어.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 상상해보자라고 해서 성공적인 사냥을 염원한다. 혹은 사냥법을 전수해 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상상의 날개를 펴게 하는 장면으로 암각화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책마다 조금 연대가 달라요. 이 암각화를 신석기 시대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청동기 시대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 그래서 확실한 거는 신석기 아니면 청동기 시대에 이런 암각화가 많이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가볍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밀한 내용들은 교과서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교시 여기까지 하고 2교시에는 청동기부터 단군 왕건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